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도 무너지고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느끼는 그 막막함,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며 당신을 짓누르는 그 무게감. 당신은 이것을 시간 부족 탓으로 돌린다. 틀렸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정신이 무질서 상태에 있는 것이 문제다.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당신, 명확한 방향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저 반응하며 살고 있다. 이것은 삶이 아니다. 이것은 생존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은 혼돈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당신이 될 수 있었던 사람, 성취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매일매일 증발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이 모든 것이 바뀐다. 앞으로 당신은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정리할 7가지 원칙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실을 완전히 재구성할 실질적인 체계다. 질서가 자유를 만든다. 정신적 정리가 성공을 만든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보여주겠다. 번호 1. 혼돈의 근원과 질서의 중요성.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해야 할 일들이 무작정 쌓여있고 꿈들이 서랍 속에서 먼지를 덮어쓰고 있으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은 채 당신의 양심을 짓누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혼돈이다. 당신이 매일 아침 눈 뜨며 마주하는 그 막막함의 정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혼돈을 시간 탓으로 돌린다. 시간이 부족해서, 하루가 너무 짧아서, 일이 너무 많아서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성공한 자든, 실패한 자든 하루는 24시간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어떤 사람은 평온 속에서 성취를 이루어내고 어떤 사람은 혼돈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가? 답은 정신적 질서다. 당신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당신의 삶은 반드시 혼란에 빠진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법칙이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은 정리되지 않은 행동을 낳고 정리되지 않은 행동은 정리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생각해보라. 미루어진 프로젝트, 깨어진 약속, 달성되지 못한 목표들. 이 모든 것의 근원을 추적해보면 단 하나의 원인에 도달한다. 정신적 무질서. 당신의 마음속에는 명확한 우선순위가 없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급하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중요해 보이며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반대의 삶도 존재한다. 생각이 명확하고 행동이 질서 있으며 결과가 예측 가능한 삶 말이다. 규율을 보라. 진정한 규율을 가진 사람을 관찰해보라. 그들의 하루는 혼돈이 아니라 리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행동은 충동이 아니라 의도에서 나온다. 그들의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기반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우연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들은 우연을 만들어낸다. 규율은 자유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율을 제약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규율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이다. 규율 없이는 당신은 충동의 노예가 된다. 기분에 좌우되고 감정에 휘둘리며 외부 상황에 반응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자유인가? 이것은 노예의 삶이다. 하지만 규율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만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충동을 인식하지만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들은 외부 상황을 관찰하지만 상황에 의해 정의되지는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원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정신적 질서다. 조직화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라. 그들의 생각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다. 모든 생각이 중심 목적을 향해 정렬되어 있다. 모든 행동이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에너지가 특정한 결과를 향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마법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순히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조직의 법칙, 질서의 법칙을 말이다. 우주 자체가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 행성들은 정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계절은 규칙적으로 바뀌며 씨앗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자라난다.
이 모든 것이 혼돈에서 벗어나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질서의 법칙을 적용할 때 당신의 삶은 예측 가능해진다. 당신이 심는 것을 거두게 되고 당신이 계획하는 것을 달성하게 되며 당신이 꿈꾸는 것을 실현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칙을 무시한다. 그들은 혼돈 속에서 기적을 기대한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명확한 결과를 원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혼돈은 시험이다. 당신이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대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변화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이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질서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 명확함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체계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지금이다. 번호 2. 원칙 1. 명확한 목적의 법칙. 당신에게 묻겠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막연한 소망이나 두루뭉술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그들은 성공하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목적이 아니다. 이것들은 그저 욕구일 뿐이다. 목적 없는 삶은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로 바다를 떠도는 것과 같다. 바람이 불면 바람대로, 파도가 치면 파도대로 휘둘릴 뿐이다. 당신의 마음을 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가지 생각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있다. 어떤 생각은 돈을 향해, 어떤 생각은 사랑을 향해, 어떤 생각은 명예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흩어진 에너지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지만 명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 그들의 모든 생각이 한 점을 향해 집중된다. 모든 에너지가 하나의 방향으로 흐른다. 이것이 바로 힘이다. 앤드류 카네기를 보라. 그는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다. 그는 철강 산업을 통해 미국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싶어 했다. 이것이 그의 명확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결정, 모든 행동, 모든 에너지가 이 목적을 향해 정렬되었다. 토마스 에디슨은 어떤가? 그는 단순히 발명가가 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다. 그는 전기를 통해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 했다. 이것이 그의 명확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그는 1000번의 실패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정렬시켰다. 명확한 목적은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 자체를 재정의 하는 것이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당신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목적이 명확해지면 결정이 쉬워진다. 어떤 기회가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당신은 단 하나의 질문만 하면 된다. 이것이 나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다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절하면 된다. 목적이 명확해지면 에너지가 집중된다. 더 이상 여기저기 흩어져서 힘을 낭비하지 않는다. 모든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흘러서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낸다. 목적이 명확해지면 자신감이 생긴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승인을 구하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의 품질이다. 작은 목적은 작은 사람을 만든다. 큰 목적은 큰 사람을 만든다. 당신의 목적이 당신을 확장시켜야 한다. 당신을 현재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목적을 선택한다. 실패할 위험이 없는 목적,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선택한다. 하지만 이런 목적은 당신을 성장시키지 못한다.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지 못한다. 진정한 목적은 당신을 두렵게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흥미롭게 만들어야 한다. 당신이 현재의 자신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목적은 종이에 써야 한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언어로 써야 한다. 나는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5년 내에 내 분야에서 최고 10% 안에 드는 전문가가 되겠다 라고 써야 한다. 나는 행복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며 살겠다 라고 써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 읽어야 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읽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읽어야 한다.
이것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문장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고 당신의 행동이 바뀌며 당신의 습관이 바뀐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정체성 자체가 바뀐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이 문장을 반복해보라. 처음에는 거짓말 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당신의 마음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당신의 행동이 이것을 반영하기 시작한다. 목적이 명확해지면 당신의 존재감이 달라진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당신에게서 방향성과 확신을 느끼기 시작한다. 당신은 더 이상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명확한 목적의 힘이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이것은 법칙이다. 당신이 이 법칙을 적용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변하기 시작한다. 번호 3. 원칙이 조직된 계획의 법칙. 목적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목적 없는 계획은 소용없지만 계획 없는 목적도 마찬가지로 소용없다. 계획이야말로 꿈을 현실로 바꾸는 달이다. 당신의 목적을 보라. 아무리 명확하고 강력해도 그것은 아직 미래 어딘가에 존재하는 가능성일 뿐이다.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영원히 가능성으로만 남을 것이다. 계획은 목적을 구체적인 단계들로 분해한다. 거대하고 압도적으로 보이는 목표를 잡고 실행 가능한 행동들로 나눈다. 그래서 당신이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계획이 없으면 당신은 막연한 희망에 의존하게 된다. 언젠가는 되겠지, 노력하다 보면 이루어지겠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희망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진정한 계획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열심히 노력한다가 아니라 매일 이 시간씩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처럼 명확해야 한다. 언제, 정확히 언제 할 것인가. 시간이 날 때가 아니라 매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처럼 구체적이어야 한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알아서 한다가 아니라 단계별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 헨리 포드는 어떻게 자동차 산업을 혁명시켰는가? 그는 단순히 더 나은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다. 그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설계했다.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부터 각 작업자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을 계획했다. 당신의 목적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매일의 행동, 매주의 검토, 매월의 평가까지 모든 것이 계획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한다. 그들은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롭고 창의적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계획 없는 행동은 자유가 아니라 혼돈이다.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고 충동에 따라 움직이며 상황에 반응할 뿐이다. 이것은 진정한 행동이 아니라 단순한 반응이다. 반면 계획된 행동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상황의 창조자가 된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계획은 유연해야 한다. 한번 세운 계획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목적은 고정화돼 방법은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 매일 밤 당신의 계획을 검토하라. 오늘 계획대로 진행되었는가?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가? 내일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검토를 통해 계획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스터마인드 원칙이다. 당신 혼자서는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없다. 당신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 당신의 목적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마스터마인드는 단순히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결합해서 더 나은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부정적인 사람들, 당신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독이 될 수 있다. 당신의 계획을 지지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상의하라. 그리고 최종 결정은 항상 당신이 내려야 한다. 계획은 또한 눈에 보여야 한다. 머릿속에만 있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다. 종이에 쓰고 차트로 만들고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아야 한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계획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더 강하게 각인된다.
그리고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매주 일요일 저녁, 다음 주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라. 무엇을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리고 매일 아침 그 계획을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하라. 처음에는 이것이 제약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몇 주만 계속하면 변화를 느낄 것이다. 당신의 시간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당신의 에너지가 더 집중되며 당신의 결과가 더 예측 가능해질 것이다. 계획된 삶은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도된 결과를 만들어낸다. 당신이 심는 것을 거두고 당신이 투자하는 것을 수확한다. 이것이 바로 조직된 계획의 힘이다. 번호사, 원칙 3, 통제된 주의력의 법칙. 당신의 주의력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글을 읽으면서도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많은 곳을 헤매고 있는가? 스마트폰의 알림, 내일의 일정, 어제의 후회, 누군가의 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당신의 주의를 끌어당기고 있다. 이것이 현대인의 저주다. 주의력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는 상태. 마치 여러 개의 라디오를 동시에 틀어놓은 것처럼 모든 소리가 섞여서 아무것도 명확하게 들을 수 없는 상태.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자신의 주의력을 완전히 통제한다. 그들이 무언가에 집중할 때는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진다. 온 우주가 그 한 가지로 축약된다. 주의력은 힘이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곳에 당신의 에너지가 흘러간다. 그리고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주의력을 통제하는 것은 곧 당신의 인생을 통제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관찰해보라.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가? 마치 원숭이가 나무에서 나무로 뛰어다니듯 당신의 주의도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창조적인 일도 할 수 없다. 깊이 있는 사고도 불가능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나올 수 없다. 당신은 그저 자극에 반응하는 기계처럼 살아갈 뿐이다. 하지만 주의력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자극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의식을 지배하는 왕이 된다. 어떻게 주의력을 통제할 것인가? 첫째, 단일점 집중의 힘을 이해해야 한다. 햇빛은 따뜻하지만 돋보기로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흩어진 주의력은 미약하지만 집중된 주의력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60초 동안 단 하나의 생각에만 집중해보라. 다른 생각이 들어오려 할 때마다 부드럽게 밀어내고 원래 생각으로 돌아와라. 처음에는 10초도 못 버틸 것이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길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신훈련이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 마음도 단련할 수 있다. 그리고 단련된 마음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둘째,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은 주의력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다.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흥분하면 주의력이 완전히 흐트러진다. 하지만 감정을 억압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억압된 감정은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 대신 감정을 관찰하라.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라.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감정을 통제하는 첫걸음이다. 셋째, 환경을 정리해야 한다. 어수선한 환경은 어수선한 마음을 만든다. 당신의 책상, 당신의 방, 당신의 디지털 환경까지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라.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라.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라. 스마트폰 알림을 끄고 소셜미디어를 차단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넷째, 의도적인 연습을 해야 한다. 주의력 통제는 저절로 향상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매일 15분씩 명상하라. 호흡에만 집중하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라. 이것이 주의력을 단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니면 독서를 할 때 완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 한 페이지를 읽을 때 다른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집중하라.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차 쉬워질 것이다. 다섯째, 지배적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의 지배적 생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결정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걱정, 불안이 지배적 생각이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도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당신은 의도적으로 다른 지배적 생각을 만들 수 있다. 당신의 목적, 당신의 비전, 당신의 꿈을 지배적 생각으로 만들어라. 그것을 하루에 100번이라도 생각하라. 그러면 그것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뿌리내리고 당신의 행동을 이끌게 될 것이다. 통제된 주의력을 가진 사람은 존재감이 다르다. 그들과 대화하면 당신은 완전히 집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들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와 집중력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정신적인 힘. 외부를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내면을 통제하는 힘. 이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의 주의력을 당신이 통제하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 번호, 원칙 4, 일일 규율의 법칙. 오늘 아침 당신은 몇 시에 일어났는가? 계획한 시간에 일어났는가? 아니면 알람을 끄고 다시 누웠는가?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 나아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 규율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다. 재능이 있어도 규율이 없으면 실패하고, 재능이 부족해도 규율이 있으면 성공한다. 이것은 예외 없는 법칙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율을 오해한다. 그들은 규율을 고통이나 억압으로 생각한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다. 진정한 규율은 자유다. 충동과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자유다.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다. 규율 없는 사람을 보라. 그들은 기분에 따라 행동한다.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유인가? 이것은 충동의 노예로 사는 것이다. 반면 규율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한다.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벤자민 프랭클린을 보라. 그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세웠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했다. 이런 규율이 그를 미국의 건국 아버지 중 하나로 만들었다. 토마스 에디슨은 어떤가? 그는 매일 18시간씩 연구실에서 일했다. 주말도 휴일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그의 규율이 1000개가 넘는 특허를 만들어냈다. 이들에게 규율은 부담이 아니라 힘의 원천이었다. 규율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다. 규율의 힘은 누적에 있다. 하루의 작은 행동은 미미해 보인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누적되면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매일 30분씩 독서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다. 하지만 1년이면 180시간, 10년이면 1800시간이다. 이것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매일 100원씩 저축하는 것도 미미해 보인다. 하지만 10년이면 36만 5천 원, 30년이면 109만 5천 원이다. 복리까지 고려하면 훨씬 큰 금액이 된다. 규율의 핵심은 일관성이다. 가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다.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속도보다는 지속성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규율을 세울 때 너무 큰 것부터 시작한다. 매일 2시간씩 운동하겠다. 매일 5시간씩 공부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이런 거창한 계획은 며칠 못 가 무너진다. 작게 시작하라. 매일 10분씩 운동하기, 매일 1페이지씩 책 읽기, 매일 일기 한 줄 쓰기부터 시작하라. 이런 작은 규율도 몇 주만 지속하면 습관이 된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 점점 확장할 수 있다. 규율의 또 다른 핵심은 예외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라며 예외를 만드는 순간 규율은 무너진다. 예외는 전염성이 있다. 한번 예외를 만들면 다음에도 예외를 만들기 쉬워진다. 그리고 예외가 반복되면 그것이 새로운 습관이 된다. 규율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생각하라.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순간이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 당신이 알람을 끄고 다시 누울 때마다 당신은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운동을 건너뛸 때마다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하기 싫어도 일어날 때마다 나는 규율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이다. 당신이 힘들어도 운동할 때마다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다. 규율은 또한 자신감의 원천이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다. 내가 하겠다고 한 것은 반드시 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확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된다. 규율 있는 사람은 신뢰를 받는다. 사람들은 그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규율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일치다. 생각한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을 행한다. 이것이 진정성이고 이것이 힘이다. 오늘부터 하나의 작은 규율을 정하라.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매일 물리리터 마시기, 매일 감사일기 한 줄 쓰기 같은 것 말이다. 그리고 21일 동안 예외 없이 지켜라. 21일 후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이다. 당신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당신의 의지력이 강해지며 당신의 삶이 더 질서 있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일 규율의 힘이다. 번호 6. 원치고 감정의 지배.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가? 불안인가? 분노인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평온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정에 휩쓸려 살기 때문이다. 감정은 에너지다. 그 자체로는 선도학도 아니다. 하지만 그 방향에 따라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수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감정에 지배받는 사람을 보라.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고 기분이 나쁠 때는 절망에 빠진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늘을 날기도 하고 지옥에 떨어지기도 한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일관된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하지만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만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나무와 같다. 감정을 지배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억압된 감정은 언젠가 폭발한다. 그리고 그 폭발은 더욱 파괴적이다. 진정한 감정의 지배는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첫째, 감정을 관찰하라. 당신이 화가 날 때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다고 인식하라. 당신이 두려울 때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받아들여라. 이런 관찰을 통해 당신은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다.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당신은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에서 감정을 관찰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것이 감정 지배의 첫걸음이다. 둘째, 감정 뒤에 숨어있는 욕구를 파악하라. 모든 감정에는 메시지가 있다. 분노는 경계를 지키고 싶다는 욕구에서 나온다. 두려움은 안전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나온다. 슬픔은 소중한 것을 잃고 싶지 않다는 욕구에서 나온다. 이런 욕구를 이해하면 감정을 더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분노를 파괴적으로 표출하는 대신 경계를 명확히 하는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 두려움을 피하는 대신 더 철저히 준비하는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감정을 재구성하라.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감정을 만들어낸다. 실패를 끝으로 보면 절망이 되지만 배움의 기회로 보면 성장의 에너지가 된다. 거절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면 상처가 되지만 더 나은 기회로 가는 과정으로 보면 희망이 된다. 이런 재구성은 연습을 통해 가능하다. 넷째, 호흡을 활용하라. 감정이 격해질 때는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진다. 이럴 때 의도적으로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라. 10번만 깊게 숨을 쉬어도 감정이 진정된다.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다섯째, 감정 일기를 써라. 매일 밤 당신이 경험한 주요 감정들을 기록하라. 언제, 무엇 때문에,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적어라.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뤘는지도 기록하라. 이런 기록을 통해 당신의 감정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자주 일어나는지, 어떤 대응이 효과적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점차 감정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된다. 감정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의식적 멈춤이다.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라. 3초만 멈춰도 충분하다. 이 3초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 멈춤 속에서 선택권이 생긴다. 감정에 휩쓸려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 선택이 당신의 품격을 만들고 당신의 관계를 결정하며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은 존재감이 다르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 주변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리더가 된다. 두려움과 믿음은 같은 에너지다. 다만 방향이 반대일 뿐이다. 두려움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이고, 믿음은 원하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다. 당신이 두려움을 느낄 때 그 에너지를 믿음으로 바꿔라. 실패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성공할 것이다로 바꿔라. 같은 강도의 에너지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감정의 지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랜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보다 가치 있는 투자는 없다.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다. 오늘부터 감정의 주인이 되라.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감정을 활용하라.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상황의 창조자가 될 것이다. 번호 7. 원칙 6. 순환과 봉사의 법칙. 자연을 보라. 강은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는 구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며 구름은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내린다. 이 순환이 멈추는 순간 모든 생명이 끝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주고받는 순환이 멈추는 순간 성장이 끝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기만 하려고 한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물리학의 작용, 반작용 법칙처럼 확실하고 예외 없는 법칙이다.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보라. 그것은 모두 누군가가 당신에게 준 것이다. 당신의 지식은 선생님이 주었고, 당신의 기술은 멘토가 주었으며, 당신의 기회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주고 있는가? 당신이 받은 것에 비해 얼마나 주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받기만 하고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준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치를 창조한다. 그리고 그 가치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안다. 앤드류 카네기는 어떻게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는가? 그는 철강을 팔기 전에 먼저 미국의 발전에 기여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부를 얻었다. 헨리 포드는 어떤가? 그는 자동차를 팔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이동의 자유를 확대했다. 그는 대중들이 꿈꾸던 개인 교통수단을 현실로 만들었고 그 대가로 거대한 부를 얻었다. 봉사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다. 그것은 투자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줄 때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금은 언젠가 이자와 함께 돌아온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진정한 봉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답례를 기대하거나 이익을 계산하는 봉사는 진정한 봉사가 아니다. 그런 봉사는 거래일 뿐이다. 진정한 봉사는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다. 당신의 직장에서 생각해보라. 당신은 단순히 시간을 팔고 있는가? 아니면 가치를 창조하고 있는가? 당신의 상사나 동료들이 당신 때문에 더 나아졌는가? 당신의 고객들이 당신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었는가? 만약 답이 아니다라면 당신은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결국 도태된다. 왜냐하면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필요로 하겠는가? 반대로 답이 그렇다라면 당신은 이미 순환의 법칙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다. 봉사의 법칙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매일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다. 동료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후배에게 조언을 주거나 고객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라. 또한 당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라. 당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당신이 실수한 것을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라. 시간을 나누는 것도 봉사다.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고민을 나누어주며 격려를 해주는 것도 큰 가치다. 때로는 돈보다 시간이 더 값진 선물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계성이다. 봉사를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매주 일요일 저녁, 다음 주에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계획하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라. 이런 습관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봉사는 또한 감사를 동반해야 한다. 당신이 받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라. 그리고 그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라. 감사는 순환을 가속화시키는 촉매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받은 것들을 생각해보라. 누군가의 도움, 좋은 기회, 작은 행운들까지 모든 것을 떠올려보라.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라.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우주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더 많은 불평거리를 얻게 된다. 이건 역시 순환의 법칙이다. 봉사와 순환의 법칙을 이해하면 경쟁이 협력으로 바뀐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 대신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네트워크의 중심이 된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회를 제공하며 협력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가 그를 더 큰 성공으로 이끈다. 순환과 봉사의 법칙은 즉시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실행하라.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농부처럼 인내심을 가져라. 언젠가 반드시 수확의 때가 온다. 그리고 그 수확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번호 8, 원칙 7, 지속적인 성찰. 당신의 어제를 돌이켜보라. 무엇을 했는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어떤 감정을 경험했는가?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다. 어제의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패턴에 갇혀서 같은 결과만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다. 성찰은 경험을 지혜로 바꾸는 과정이다. 단순히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성찰 없는 경험은 그저 시간의 낭비일 뿐이다. 소크라테스가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찰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다. 성찰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성찰의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이다. 당신의 행동,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 오늘 나는 화를 냈다. 동료의 말 때문이었다. 그때 내 심장이 빨리 뛰었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즉시 반박했고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찰하라. 마치 다른 사람을 관찰하듯 객관적으로 보라. 이것이 성찰의 시작이다. 두 번째 단계는 분석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패턴이 있는가? 어떤 믿음이나 가정이 그 행동을 유발했는가? 나는 비판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그래서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즉시 방어적으로 반응한다.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패턴인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해가 변화의 시작이다. 세 번째 단계는 배움이다. 이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 다음에 비판을 받으면 즉시 반응하지 말고 3초간 멈추겠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에서 배울 점이 있는지 생각해보겠다. 비판을 공격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구체적인 학습이 있어야 성찰이 의미가 있다. 단순히 반성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행동 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 성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일기다.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 동안 그날의 경험을 기록하라.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써라. 처음에는 쓸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하면 점점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고 패턴을 파악하게 되며 개선점을 찾게 된다. 성찰은 또한 목표와 연결되어야 한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목표에 부합했는가? 오늘의 선택들이 당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가? 내 목표는 리더십을 기르는 것인데 오늘 동료와의 갈등에서 리더답지 못하게 행동했다. 리더라면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을 중재하며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했는데 이런 성찰을 통해 당신은 목표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 그리고 점점 더 일관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성찰에서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다. 자신을 속이거나 미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불편한 진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 또한 성찰은 규칙적이어야 한다. 가끔 하는 성찰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매일,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일일 성찰, 그날의 경험을 돌아보고 배움을 찾는다. 주간 성찰,
한 주간의 패턴을 파악하고 다음 주 개선점을 설정한다. 월간 성찰, 한 달간의 변화를 평가하고 목표를 재조정한다. 이런 다층적 성찰을 통해 당신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성찰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감사다. 그날 받은 축복들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작은 것들까지 놓치지 말고 감사의 목록을 만들어라. 감사는 당신의 관점을 바꾼다. 부족한 것에서 풍성한 것으로, 문제에서 기회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시각을 전환시킨다. 성찰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성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1년 전의 일기를 읽어보라. 당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놀랄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에게 계속 성장할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성찰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그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이다. 하지만 성찰에는 함정도 있다. 너무 자기 비판적이 되거나 과거에 매몰되거나 행동 없는 분석에만 빠질 수 있다. 성찰은 미래를 위한 것이지 과거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성찰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패턴과 경향, 동기와 두려움을 명확히 아는 것이다. 이런 자기 인식이 있어야 자신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오늘부터 성찰을 시작하라. 매일 밤 10분만 투자해서 그날을 돌아보라.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크게 바꿀 것이다. 번호 9. 일일 조직 연습. 이론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원칙을 알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지금까지 배운 7가지 원칙을 실제 삶에 적용할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일일 조직 연습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 15분, 이 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이 15분 동안 당신은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자신의 삶을 조직화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 목적 확인. 당신의 명확한 목적을 다시 한번 읽어라. 소리 내어 읽되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읽어라. 나는 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매일 목적을 확인하는 것은 나침반을 확인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시 길을 잃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목적을 읽으면서 이렇게 자문하라. 오늘 내 행동이 이 목적에 부합했는가? 내가 한 선택들이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두 번째 단계, 성취 목록 작성. 오늘 잘한 것들을 적어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다. 운동을 했다면 그것도 성취다. 독서를 했다면 그것도 성취다.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것도 성취다. 성취를 기록하는 이유는 자신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은 당연하게 여기고 하지 못한 일만 부각시킨다. 이것은 자신감을 깎아먹는 습관이다. 반대로 성취를 기록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강화시킨다. 이런 믿음이 쌓이면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세 번째 단계, 실수 분석과 개선책. 오늘 실수한 것들을 솔직하게 적어라. 그리고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분석하라.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그 실수를 유발했는가? 점심시간에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봤다. 피곤해서 쉬고 싶은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폰을 집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독서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개선책을 세워라. 내일부터 점심시간에는 폰을 서랍에 넣어두겠다. 그리고 피곤할 때는 5분 동안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한 후 독서를 시작하겠다. 실수를 자책하지 말고 학습의 기회로 활용하라. 실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피드백이다. 네 번째 단계, 감정 검토. 오늘 경험한 주요 감정들을 기록하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적어라. 오전 회의에서 상사가 내 아이디어를 무시했을 때 화가 났다. 점심 후 동료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기뻤다. 저녁에 운동을 마쳤을 때는 뿌듯했다. 그리고 각 감정을 어떻게 다뤘는지도 기록하라. 잘 다룬 것과 개선이 필요한 것을 구분하라. 이런 감정 검토를 통해 당신은 점차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감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 단계, 봉사 기록. 오늘 누군가를 위해 한 일을 적어라. 동료를 도와준 것, 후배에게 조언한 것, 가족을 위해 한 일 등 무엇이든 좋다. 봉사를 기록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인식하기 위해서다. 다른 하나는 더 많은 봉사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봉사 기록이 없는 날이 있다면
내일은 반드시 누군가를 도울 방법을 찾아라. 봉사 없는 하루는 성장 없는 하루다. 6번째 단계, 내일 계획 수립. 내일 할 가장 중요한 3가지 일을 정하라. 3가지를 넘지 마라. 너무 많은 계획은 오히려 실행을 방해한다. 이 3가지는 당신의 목적과 직결되는 일들이어야 한다.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제외하라. 각 일에 대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계획하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새 프로젝트 기획서를 작성한다. 처럼 명확하게 정하라. 7번째 단계, 성찰과 감사. 오늘 하루를 전체적으로 돌아보며 배운 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작은 일상의 불편함부터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받은 축복들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라. 건강, 가족, 기회, 작은 행운들까지 놓치지 말고 감사하라. 이 7단계 연습을 매일 15분 동안 실행하라.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 그리고 이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3개월 후 당신은 놀랄 것이다. 당신의 자기 인식이 높아지고 감정 조절 능력이 늘어나며 목표 달성률이 향상되고 인간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일 조직 연습의 힘이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라.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번호 10. 궁극적 결과로서의 평화. 모든 여정의 끝에는 목적지가 있다. 7가지 원칙을 실천하고 일일 조직 연습을 지속한 당신이 도달할 최종 목적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평화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한 고요함이나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다. 이것은 역동적인 평화, 힘이 있는 평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에서 오는 깊은 평온이다. 이 평화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비가 와도,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다. 평화로운 사람을 관찰해보라. 그들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급함이 없다. 그들의 말에는 불안이나 조급함이 묻어나지 않는다. 그들의 결정에는 두려움이 아닌 지혜가 깔려있다. 이런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첫째,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평화가 온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와 일치할 때, 당신의 말이 당신의 생각과 일치할 때, 당신의 일상이 당신의 목적과 일치할 때 평화가 찾아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의 갈등으로 고통받는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며, 추구하는 가치와 실제 선택이 다르다. 이런 불일치가 불안과 혼란을 만든다. 하지만 7가지 원칙을 실천하면 이런 불일치가 점차 사라진다. 당신의 삶에 일관성이 생기고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된다. 이것이 평화의 토대다. 둘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때 평화가 온다. 당신은 날씨를 통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행동도 통제할 수 없다. 과거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구분이 명확해지면 불필요한 걱정이 사라진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모든 힘을 집중하라. 이것이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셋째, 현재에 머물 때 평화가 온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평화를 방해한다. 하지만 현재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물 때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런 인식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 넷째, 감사할 때 평화가 온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면 불안이 생기지만 가진 것에 감사하면 평화가 찾아온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능력, 당신의 관계, 당신의 기회,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임을 인식하라. 이런 감사의 마음이 당신을 평화로 이끈다. 다섯째, 목적에 따라 살 때 평화가 온다. 방향 없는 삶은 불안하다. 하지만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은 평화롭다. 설령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것이 당신의 더 큰 목적을 위한 과정임을 알면 받아들일 수 있다. 모든 경험이 의미 있는 학습이 되고 모든 도전이 성장의 기회가 된다. 여섯째, 봉사할 때 평화가 온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불안을 낳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은 평화를 만든다. 당신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
봉사는 관점을 바꾸고 연결감을 만들며 목적의식을 강화한다. 일곱째, 성찰을 통해 자신을 이해할 때 평화가 온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불안하다. 자신의 패턴, 자신의 동기, 자신의 가능성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자신을 깊이 이해하면 평화가 온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자신의 성장 과정을 신뢰하며 자신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평화를 얻은 사람은 주변에 평화를 전파한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안정감을 느낀다. 그들의 침착함이 주변 사람들을 진정시킨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권위나 지위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영향력이다. 평화는 또한 창조력을 높인다.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 하지만 평화로운 마음에서는 깊은 통찰과 창의적인 해결책이 떠오른다. 평화로운 사람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명확한 사고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결정은 더 현명하고 더 지속 가능하며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평화는 건강을 가져다 준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몸을 병들게 하지만 평화는 몸을 치유한다. 평화로운 사람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 이 모든 것이 7가지 원칙과 일일 조직 연습의 궁극적인 결과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반드시 이런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 그 평화는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에 전파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정의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다. 한쪽 길은 익숙한 혼돈으로 이어진다. 매일 아침 눈 뜨며 마주하는 그 막막함,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치는 그 상태,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다른 쪽 길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이어진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계획을 실행하며 통제된 주의력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 일일 규율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고 감정을 지배하며 봉사를 통해 더 큰 순환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까지 당신이 들은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DNA를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이다. 하지만 도구는 사용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창고에 방치되면 녹슬어버린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들이 깨어나고 있고 새로운 힘이 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당신의 행동 없이는 현실이 될 수 없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당신은 두 종류의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오늘 들은 것을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기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오늘부터 당장 7가지 원칙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든지,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를 들어보라.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 나는 변해야 한다. 지금 당장 변해야 한다. 그 목소리가 바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보내는 신호다. 당신의 잠재력이 깨어나라고 외치는 소리다. 더 이상 무시하지 마라. 오늘 밤 잠들기 전 15분을 내어 첫 번째 일일 조직 연습을 시작하라. 당신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오늘의 성취를 기록하며 실수로부터 배우고 감정을 검토하고 봉사를 실천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감사를 표현하라. 이 15분이 당신 인생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 15분이 혼돈에서 질서로, 불안에서 평화로, 무력함에서 힘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에너지를 느껴보라.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그 열정을 인식하라. 이것이 바로 변화의 순간이다. 이런 순간은 자주 오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까지 준비의 시간을 가졌다. 이제는 행동의 시간이다. 생각의 시간이 아니다. 계획의 시간이 아니다. 망설임의 시간이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이 순간이다.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지금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당신의 변화는 이제 시작되었다.